이제 우리의 그 무기 시장이 함정 쪽으로 와요. 지금 남사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그 미국하고 갈등이 고조되면은 대만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함정 쪽으로 지금 많이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정은 더 비싸잖아요. 과거에는 탱크, K9 자주포, 뭐 FA-50 공격기, 뭐 천무 이런 것들로 했지만은 이제 등치가 큰 함정 이런 것 되면은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특성화를 해내야 돼요. 자, 러우 전쟁이 이제 올해 트럼프가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러우 전쟁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해서 우려하는 건 혹시 없을까요? 왜냐면 지금은 북한에서 이제 파병을 하고 했으니까 혈맹 관계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또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 입장에서 오히려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할 것 같은데.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여러 가지 말이 적용되는데 전쟁 시의 우방이 평화 시도 우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 속지 말라 이러잖아요. 응? 그런 얘기는 다 국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러시아, 북한이 상호 니즈가 딱 맞은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기간 하면서 포탄 같은 게 엄청 필요하고 무기가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데는 인프라가 좀 산업 인프라가 약하잖아요. 석유 에너지 팔아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충당을 해주면서 파병까지 파병. 이건 파병한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 국제사회 우려와 불식을 뭐 공격을 이렇게 다 커버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러시아로부터 북한은 뭐 에너지 뭐 자원 없고 외교적으로는 자기 대등하게 가려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또 자기 내부 국내 정치도 있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로부터 뭐 식량 원조도 받고 에너지 원조도 받고 군사 기술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충당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미략이 있기 때문에 15,000명 인원을 파견했잖아요. 파병해가지고 뭐 좀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손익계산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15,000명 파병하고 수백 명이 죽었는데 또 뭐 해줄 거야? 러시아는 아이고 우리 또 소진했어. 자원 너무 소진해가지고 이제 능력이 없어. 좀 천천히 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갈등이 표출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그동안 욕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침범했다고. 북한은 같이 동참했으면 공동 정부 아닌가?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서로 발뺌하고 서로 핑퐁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자, 북한에서 이제 김주애 이제 많이 내세웠었는데 김정은이 김주애 내세운 이유는 뭐고 김주애는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김주애 내세웠을 때 그거를 뭐 후계자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첫 번째가 북한은 남존 여비 사상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북한의 고위급에서 여성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최선희하고 김여정? 이 정도인데 그런 국가에서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시각이 팽배했고 김주애는 또 너무 어리다. 어린 사람이 지금도 섭정 정치를 할 수 있냐 이런 얘기 했는데 화성 17형 쏠 때부터 등장해가지고 계속 데리고 다니니까 어이 저거 진짜 후계자 하는 거 아니야? 이 심증이 굳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백두혈통. 근데 이게 4대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김정일이도 사실 조기에 세습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일이도. 아버지 1974년도에 후계자다 해가지고 1994년도에 이어받았다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그를 후계자를 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끔은 뭐 김일성이 갈등 때문에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도 가끔 데리고 다니고 뭐 흰옷 입혀가지고 같이 다니고 다니는 거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거 아주 뭐 독재자가 아니다 뭐 여성 우대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즘은 또 다시 등장하는 것 같은데 백두혈통이 가장 그 후계를 세속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것 때문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럼 자녀가 김주애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뭐 보도하는 기관에 따라 다르던데, 뭐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는 한 3명 정도? 뭐 아들이 첫째고 두 번째가 김주애고 세 번째가 뭐 또 있다는 얘기 들리고, 그게 다 틀려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종합해보면. 근데 김주애가 두 번째인데, 나름 똑똑한 모양이죠. 그럼 김정일이도 김정남이 큰아들 안 시키고 셋째 아들 시켰잖아요. 이런 것 같이 그걸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베일이 쌓인 나라라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보도하는 거 보면 김주애 혼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혹시 김정은 죽고 나면 김주현이 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니까 김여정이 집권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의 그 뚱뚱한 모습 보고 고도 비만을 보고 저거 오래 견디겠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당히 오래 견뎠잖아요. 뭐 거의 뭐 안 나타날 때는 아파서 그런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하고 많은 그 지도층이 지금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 유고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김주혜가 능력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동안 계속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선전부장도 하고 한 김여정이가 섭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요. 김여정이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 쭉 보고 이제 그 순위부들 또 숙청하고 자기 편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섭정하지 않을까. 북한이 통일과 근데 민족 개념도 지우고 있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한 거, 통일 개념을 없앤 거, 통일이란 말 없앤 거.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도 결코 적화통일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통일이라는 건 뭐 공동체, 남북공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없앤 거는 진짜 민족의 적이지, 민족의 적. 근데 그거는 사실 북한이 김정은이가 원했던 거는 핵 미사일을 만들어가지고 일단 군사적으로 강국을 만들어 놓고 미국과 수교를 하고 대외적으로 좀 우리가 살아나가겠다, 활로를 개척하겠다.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핵 미사일 완성하면은 경제를 살려주겠다 했잖아요. 그게 안 됐잖아. 그리고 2번이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했는데 또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런 와중에서 국민들은 핵 미사일로 하면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 그런데 뭐냐 이런 의견이 막 여론이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요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내부를 잠재우기 위해서 완전 차단하는 거죠. 정보 차단. 그 다음에 남한이라는 나라를 주적으로 만들면서 뭉치게 하는 거. 이런 고도의 통치 기술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걸로 완전히 민족까지 완전히 배반하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 근데 평화 통일이 아닌 무력 통일 가능성 남겨준 이유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대동 단결을 항상 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적이 있을 때하고 적이 없을 때하고 천지 차이거든. 내가 위기의식을 느낄 때 위기의식은 단결한다고. 근데 지금 북한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동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반사회 배격법 해가 만들어가지고 숙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적이 없으면은 유사이래로 모든 지도자, 악독한 지도자들은 다 내부 불안을 외치로 다스렸어요. 외국을 침략한다든지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불안하면은 적을 만들어 놓고 여차하면 야 지금 남한에서 쳐들어오려고 하고 국지도발을 일으키는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기는 지금 핵도 옛날에는 방어적으로만 쓰겠다 했는데 지금은 뭐 법을 고쳐가지고 핵을 하시라도 쓸 수 있겠다.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 특히 남한은 전술핵 큰 전략핵이 아니고 전술핵을 해가지고 평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적을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리고 김정은이 또 남침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최근에 이제 훈련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군사시설 공격이 아니고 도심을 공격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전술핵을 만들어서 남한을 평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거대 계획을 세워서 남한을 자기들이 접수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사상 교육을 시키면서 훈련하기 때문에 아주 남침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명분이에요, 명분. 남한은 적대 국가이기 때문에 하시라도 싸워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사람이 인민들이 긴장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통치술이죠. 자, 전쟁 터지기 전에 나오는 그럼 신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전쟁 터지기 전에는 거의 다 알아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통신감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공위성으로 포착하면은 병력도 이동하고, 뭐 전방 배치하고, 그 다음에 통신 감청하라면은 무슨 얘기인지 다 아무리 암호화해도 대강 통신 양이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병력 배치하고 무기 생산하는 속력.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 500만 벌 이상 탄약을 줬으면 탄약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기 공장을 엄청나게 돌려야 되는데 그런 건 포착되죠, 이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그 정찰 수단, 한미연합 정찰 자산을 가지고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다 감시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함정을 뭐 전진 배치한다든지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걸 전진 배치하든지 자주포 뭐 방사포 이런 걸 전진 배치하고 그런 거 훈련이 잦아지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옛날에는 뭐 초전 대응이라 했어요. 군 생활할 때는 그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대비해서 했는데 지금은 보고 있으니까 초전에 기습 공격이 쉽지 않아요. 북한의 3대 전략 기습 전력 기습해서 공격하겠다. 그다음에 남북 전후방 동시 배합 전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속전속결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거의 통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뚫어지게 보고 지금 뭐 미사일 쏴가지고 날아가는 고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정도로 발달됐기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그렇게 노려도 결코 쉽지 않다.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한 지도 벌써 뭐 4개월 정도 됐는데 한국 방위비 분담금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한 일인지 많은 분들 걱정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트럼프 일기 때 한 행태로 볼 때는 반드시 올릴 것이다. 다 예측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먼저 했잖아요. 먼저. 방위비 협상을 먼저 했어요. 12차를. 1년 8개월 전에 했다고. 네. 원래 1년 정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025년 올해 말까지가 이제 11차 그 기간인데 올해 해가지고 내년부터 1조 5,192억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게 물가 상승률 고려하지 8.3% 올렸는데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그게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물가 상승률로 이제 올리겠다 이렇게 됐는데 트럼프가 그 소식을 듣고도 기분 나빠했대요. 선거 캠페인 동안에 결심적으로 이제 지금 머리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자기가 이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일기 때 한국의 방위비를 많이 못 올린 거다. 네. 응?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협상이 지지부진해가지고 질질 끌다가 결국 바이든 정부 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이 많았어요. 한국은 미국을 벗겨먹고 있다. 응? 정말 머니머신 돈 이렇게 많이 생산하는데 뭐 하고 있느냐? 왜 우리가 그 지켜주냐? 이런 막 엄청 험한 말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익이 되면서 지금 우리 정부가 지휘부가 좀 공백 상태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파트가 없어서 그러지 진작 있었으면 그런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트럼프는 뭐 법이고 뭐 나 필요 없잖아요. 전 정부 때 했다. 우리 지금 뭐 1조 5,192억인가 올리고 내년부터 낸다. 그렇게 돼도 사실은 3조 6, 7천억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정비가 있거든. 토지세, 건물세 뭐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3조 5천억, 5, 6천억 낸단 말이에요. 매년. 그런 걸 고려 안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F-22, 그다음에 B-52 이런 거, 그다음에 항공모함 이런 거 오면 다 그걸 이제 받으려고 한다고 돈을. 그거는 사실상 자기들의 동북아 전략이 일어나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 한미 동맹이 있는 거는 사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과도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필요 없다. 자기들의 전략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우리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를 논리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분명히 방위비 분담 올려달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한미 동맹은 그럼 끝까지 갈까요? 한미 동맹은 지금까지 이제 70년 넘게 잘 유지해 왔잖아요. 전 세계의 동맹이 평균이 9년 6개월을 해. 우리는 70년이 넘었으니까 53년에 했으니까 72년째 아니죠. 그렇죠. 한국에서 피도 흘렸고 우리나라에 지금 주한미군이 한 2만 명 정도 그렇죠. 있고. 28,500명 있는데 이거는 사실 한미 동맹을 하면서 미국은 정말 안정되게 동맹을 유지해왔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북중러를 여기서 최전방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회복했어요. 습득했고 그다음에 동북아 전략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을 태평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봉쇄 전략이. 근데 거기에 한국은 최선봉에 있거든. 동북아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일본은 동북아 전략에서 코너스톤이라 있고 우리는 린치핀이라 있다고. 그 정도로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이 전략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태평양에 너무나 많은 자원도 있고 중국한테 넘겨주기 싫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많이 이익됐으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호주를 충분히 활용하겠다는 동북아 전략이 서 있기 때문에 쉽게 이건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리고 미국이 북한 핵무기 인정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럼 한국 어떻게 되는 거죠? 핵무기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국내 여론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 자체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60%, 70%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나 북한의 사정을 제일 잘하는 게 미국이에요. 두 번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 다 무산됐지만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걸 자기가 알기 때문에 회담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정을 하면은 핵 도미노 현상이 생기고 특히 남한 같은 경우는 자체 핵무장을 얘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해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모들이 많이 얘기해. 참모들이 뭐 핵국가라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뭐 이스라엘은 공적으로 안 하잖아요. 그럴 땐 P5만 지금 있는데 그런 전략을 갈 가능성이 많고 만약에 인정을 해버리면 공적으로 인정해보면 굉장히 난감해요.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 여론이 비등하고 그러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절대로 자기들이 말을 실수한다 했을지라도 우리한테 핵을 허용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핵 확장 억제를 철통같이 지켜주겠다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은 우리나라 6.25 때 37,000명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잖아요. 우리를 지키다가 믿어라. 그걸 안 믿고 자꾸 핵무장하겠다면 한미 동맹이 균열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미국도 손해고 우리도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자. 핵 잠재력이라는 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 그다음 물질 이건데 물질을 가지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제처리 시설하고 농축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본처럼 해달라. 일본은 뭐 비핵 3원칙을 주장하는데 너희들 다 허용해놓고 우리는 왜 안 하냐? 우리는 하노이 회담, 뭐 싱가포르 회담 우리가 솔직히 주도해 견인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협상이 지렛대로 올려야죠.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한 명만 죽어도 그냥 끝까지 공격하잖아요. 자기 병사들, 군인들 죽으면 28,500명을 쪽집게로 타격할 수 없어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 미군은 안 다치고 한국만 다치겠어요. 그럼 미군이 다치면은 미군 군속이 다치거나 하면 자동지 개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한테 우리가 뭐가 꿀리냐. 경제력이 뭐 명목 GDP 100배 이상 차이 나고 GDP는 45배 차이 난다. 그다음 국방비는 우리가 20배 이상 더 많이 쓴다 하는데 왜 질질 끌려다니냐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핵무장 하자는 얘기가 많아요, 지금. 그러나 그거는 미군의 입장, 미군의 우리가 그동안 지내왔던 이런 관계, 이런 걸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그 주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실속을 차리고 여차하면 만들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핵기술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다 소문이 나 있어요. 왜냐하면 1945년에 핵무기 만들 때 그때 44년, 45년 만들 때 2년 8개월 걸렸대요. 그건 지금은 뭐 다 자료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그 설계를 한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 아닌데 준비하고 있고 잠재력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하고 할 수 없으면서 못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 잠재 역량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2025년 지금 5월 벌써 말로 다가가고 있는데 현재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에 차지하는 위상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2020년부터 세계 8위권 수출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23년도에서 꾸준하게 이제 8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이 효자 역할을 했죠. 그리고 특히 폴란드가 자기 무기를 다 이 재래식 무기를 소진하면서 우리 걸 사왔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폴란드가 우리 무기 수출 홍보 대사 역할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치하다 보니까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이런 무기하고 성능은 대등한데 가격이 싸요. 신속하게 배달해요. K2 전차 같은 경우는 뭐 그 폴란드에 원하는 것보다 3개월인가 먼저 배달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 무기를 선호하고 기술 이전도 잘해주고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래가지고 폴란드가 엄청나게 우리 세일즈맨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야 무기 너무 많이 저 한국 무기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전면에 서서 막 우리 자금률을 60%가 올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무기 수출이 확 늘어났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정도면은 이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도 되겠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7년까지 무기 수출 5대 강국으로 끌어가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하면 다 또 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경쟁자를 다 물리치면서 하려면 기술 혁신, 그다음에 가격도 싸게 해야 되고 규모 경제를 이루어야 되고 그다음에 수출 시장 다변화해야 돼요. 하나만 하면은 안 되고 항상 벽이 있으면은 우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방산 시장에도 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부가 설계하고 민관군이 협력해서 총력 노력한다면은 2027년에서 2030년 사이에는 5대 강국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 미국의 전략적인 고립주의나 우선주의로 파병된 군인들 철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K방산 수요를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천주국이고 방산 수출 1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철수를 하고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이 우방국들 불안하니까 무기를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돈이 다 많이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 우방국 중에. 그래서 그러면 싸고 좋은 무기를 살 거 아니에요. 이미 한국의 무기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미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보호무역주의, 관세 많이 매기고 이러면은 미국이 지금 장자 역할을 포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말빨도 안 먹게 들어가요. 미국이 현재같이 하면 말빨이 안 먹게 들어간다고. 분쟁도 자주 일어날 수 있고 큰형님 노릇을 못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세계 경찰 국가를 로마 시대 이후 가장 오랫동안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자기들이 주고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을 듣는 거지. 주인같이 뭐 자기 것만 챙기고 누가 말을 듣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제 주둔 미군을 빼버리면은 이제 독자 부장하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찬스죠. 자, 그럼 한국 방산 앞으로 10년 안에 탑5 방산 강국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방산 시장 전통 강자 독일, 프랑스, 한국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독일, 프랑스는 워낙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러시아 무기가 품질이 저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무기가 수출이 덜 됐어요. 자기 뭐 발등에 불이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2위로 올라갔다고, 수출국. 미국 다음에 2위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런 데 기술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비싸, 일단 무기가.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그들과 차별화 전략을 세우면은 제가 볼 때는 독일과 프랑스를 곧 능가하지 않겠는가. 대등 또는 약간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프랑스, 러시아,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제 우리의 그 무기 시장이 함정 쪽으로 와요. 지금 남사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그 미국과 갈등이 고조되면은 대만 전쟁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많은 나라에서 함정 쪽으로 지금 많이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함정은 더 비싸잖아요. 건조 기간은 오래 걸리죠.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탱크, K9 자주포, 뭐 FA-50 공격기, 뭐 천무 이런 것들로 했지만은 이제 등치가 큰 함정 이런 것 되면은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지 않을까. 그러나 중요한 거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 특성화를 해내야 돼요. 자, 그럼 교수님 어떻게 보면 방산 시장에 있는 전문가시잖아요. 투자자는 아니신데 요즘에 어쨌든 방산주가 굉장히 뜨거운 건 아시잖아요. 대장주들이 있는데 이런 방산 시장이 앞으로 더 성장을 하겠지만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죠. 교수님이 개인적인 의견에서 봤을 때 이 방산 섹터 앞으로 이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서 이제 여기가 꼭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좀 더 성장이 많이 남아있다. 지금은 이제 그 미국이 가장 큰 변수인데, 미국이 우리 한국의 조선업 협력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1차적으로 군함 MR로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신조 함정으로 나갈 가능성도 많고, 건조도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상선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미국 선적으로 가는 게 80척밖에 안 된대. 80척. 중국은 5,500척이고. 그리고 뭐 상선이 1% 미국적으로 가는 게 1%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급해요. 상선도 급하고 해빙선, LNG선도 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군함 쪽, 그 다음에 LNG 상선 이쪽으로 가면은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까지 공동 설계도 할 수 있고 공동으로 판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조선업 주가가 상한가에 있다 그러는데, 저는 지속되리라고 봐요. 그런 방면은 당분간 호재다. 저 오늘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도 많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 시청자분들에게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우리가 군사력을 건설하고 하는 이유는 정말 자주국방을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강력한 의지와 그다음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미군에 많이 의존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것이 국제사회 현실이기 때문에, 미군이 없을 때 독자적으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자주국방을 하면서 이제 국민 경제 활성화에서는 방산 수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쪽에 양쪽으로 신경을 쓰면서 가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잠수함 수출을 살려는 나라가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건조해서 하면은 그 분야 브랜드 가치가 엄청 높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북한이 가장 우리를 압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물속에 숨겨서 핵 추진잠을 싣겠다는 건데, 그걸 하려면 반드시 핵 추진잠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술도 있고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한데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민적 여론이 비등하니까 온 국민이 응원하면은 공개적으로 추진해서 우리도 빠른 시간 내에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도 핵추진 잠수함이 있어서 우리나라 해군이 좀 더 강해져서 우리나라 안보가 좀 더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문구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